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직접 공항에 나와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맞았는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탄 차량이 백화원 영빈관에 곧 도착할 모습입니다. 지금 차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광호 기자, 이 백화원 영빈관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로 쓰일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마치고 지금 이동을 거의 마친 모습인데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지금 저 영빈관이 숙소거든요. 네. 그래서 숙소에서 아마 짐을 풀고 오찬 장소로 예정돼 있는 옥류관으로 곧 또다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 정상은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진행한 뒤에는 곧바로 첫 번째 정상회담으로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지난 두 번 회담에서, 그러니까 2000년과 2007년에 열렸던 평양 회담에서는 첫 공식 회담이 모두 둘째 날 이루어졌던 것과는 좀 다른 대목인데요. 그리고 오후 환영 예술 공연 등 행사로 첫날을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일정 어떻게 지금 잠깐 간략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주 기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죄송합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뒷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광호 기자 계속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첫날 일정까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역시 정상회담이 이어지는데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공동 기자회견 형식의 합의 내용 발표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회담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 회담이 원만하게 끝난다면 문 대통령은 오찬 이후에 평양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둘째 날 일정 역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 오전에 문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와 프레스센터가 있는 동대문구 DDP에서 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속보 자막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남북 정상이 이제 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백화원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광호 기자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이제 내일 정상회담이 잘 끝난다면 내일 당장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의 모든 결과가 내일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라 해도 이번 회담은 역시 비핵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 회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비핵화라는 단어가 간신히 합의문에 들어간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이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 목록을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핵화 시간표를 남북 양국이 협의해서 발표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만약 이번에 적절한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뉴욕이 남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 또 다른 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임종석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모든 차원에서 공란이라면서 모든 높은 기대감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광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비핵화와 맞물린 북미 관계 여기에 이제 미국과 유엔이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도 주요 이슈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 대통령이 평양으로 출발한 이후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떤 협력 방안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보다는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살아있는 이 조건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윤 수석이 꺼냈고요. 또 이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공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면 변화 역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새로운 조건이 아마도 이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군사적 긴장 완화도 이번 논의 대상이죠. 네, 실질적인 진전이 상당히 유력하게 전망되는 분야가 바로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인데요.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서 실제 5월부터는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중지되기도 했죠.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당사국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추가적인 군사긴장 완화 조치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병력과 무기가 몰려있는 휴전선 분근 비무장지대에서 일정 수준의 병력 감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간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던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서 첫날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평양 공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문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는데요. 서울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남은 일정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을 출발해서 순안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여정 먼저 짚어볼까요? 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15분께 청와대 관저를 나와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오전 8시 23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후 40분께 공군 1호기에 탑승,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동행하는 공식 특별수행원은 오전 8시께 서울공항에 먼저 도착해서 전용기 탑승을 마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경제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가방을 손에 든 채 전용기에 올랐고 가수 알리와 지코 등 문화계 특별수행단도 미소를 띤 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안공항에 영접을 나오느냐였는데 리설주 여사 또 김 여정까지 함께 나와서 영접을 했죠. 네, 오전 9시 50분경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직후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인공기와 꽃을 흔들며 문 대통령 내외를 맞았습니다. 10시 7분 김정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레드카펫을 걸어 나와 문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습니다. 두 정상은 포옹과 악수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공식 환영 행사가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환영 인파와 악수를 나눌 뿐만 아니라 환영 인파를 향해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했는데요. 잠시 후 옥류관에서 별도 오찬을 할 예정이고 이후 첫 번째 평양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명단에는 재계 총수들을 포함해서 기업인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될 또 하나의 의제가 경제 협력이기 때문인데요. 주요 그룹의 총수들이 동행하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거란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경제, 경제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행단 중 경제계 인사는 17명. 이번 특별수행원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4대 그룹 최고 경영진이 총 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이 방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차는 당초 예상됐던 정의선 부회장을 대신해 김용환 부회장이 동행합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협력 사업을 주도할 대표들도 포함됐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된 한국전력, 관광공사, 철도공사 사장과 IT 기업 대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계 수행원들의 면면을 보면 금강산 관광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정책 목표인 한반도 신경제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꼬만 트인다면 사회 간접 자본, 관광, 그리고 IT까지 남북 경협이 전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 경제정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든지 ICT 산업 집중을 대외 외부로부터 자금 유치 가능성이 생기면 일단은 집중적으로 이 전력하고 수송망과 같은 인프라의 확충에 집중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4대 그룹 최고 경영진이 방북 후 어떤 투자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선 남북 경제협력도 주요 의제입니다.
방북 수행단에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이번 방북단에 경제계 인사, 특히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이제 눈에 띄는데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전체 특별 수행단 중 3분의 1인 17명이 경제계 인사인데 그중에서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가 포함돼 있다는 건 이번 회담에서 경협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벌써 세 번째 정상간 만남인 만큼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모습입니다. 북한 측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결정권이 있는 대기업들 총수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방북 수행단에서 이제 이들 재계 총수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 언론 앞에 잘 나서지 않았던 재계 총수들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삼성그룹 오너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방북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오늘 취임 후 첫 대외 행보로 대북 활동을 한 것이고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장을 풀고 활짝 웃는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행단들은 대부분 경협과 관련한 질문에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두 정상,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는 동안 이 경제인들은 북한 내각 총리와 면담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측 경제계 인사들은 방북 첫날인 오늘 리용남 경제담당 내각 부총리를 만날 예정인데요. 리 부총리는 북한 고위 관료 중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힙니다. 북한은 4대 그룹 총수 등 우리 기업인들에게 대북 사업과 투자 유치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이들 경제인들과의 대화가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 기자, 이 남북 경협을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회 간접 자본인 SOC가 한눈에 꼽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예견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연내 남북철도, 도로 착공과 산림 협력을 위한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른 경협들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철도나 도로 등 인프라가 먼저 개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수행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김종가 한국전력 사장, 오영식 코레이 사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4대 그룹 대표 그리고 재계 주요 인사들이 방북 수행단에 포함이 되면서 남북 경협이 이제 속도를 낼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 얼마나 내다볼 수 있을까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남북 경협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진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제재 해제로 이어질 때까지 남북 경협은 구상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제재 해제 이후에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협 사안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윤철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정상회담 하는 거 모든 게 다 잘 돼서 오기를 또 저희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거고, 한 민족이니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핵무기는 자동으로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게 정상들이 만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리라고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서로 분단돼가지고 참 이렇게 언제 또 북한이 공격할까 항상 이렇게 걱정 속에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 남과 북의 정상들이 진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뜻을 같이 하여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점점 하나가 되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1차, 2차가 아니라 3차니까 계속 만나는 게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으니까 더 가깝게 진짜로 통일에 관해서 아직까지 좀 멀게 느껴지지만 통일에 관해서 좀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진전, 남북 관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4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뭐 전용기를 타고 10시경에 이제 평양 국제공항인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환영 행사를 마친 다음에 백화내 영빈관에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뭐 옥류관에서 오찬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생방송으로 이제 순안공항부터 쭉 중계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그 생생한 현장 화면이 아마 평양이 상당히 가깝구나 하는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아마 제가 보니까 지난 동계 평창 올림픽 이후에 형성이 되어 있는 남북 교류 이벤트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1차, 2차 정상회 회담이 이어서 이번 3차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첫날부터 이제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이뤄진다는 거 이거 상당히 이제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만남이라 한다면은 아마 국가 명목상에 또 국가를 대표하는 김영남 그 최고위원회 위원장을 먼저 만나는 이런 그 의전을 따랐겠지만은 이번이 그 세 번째 만남이고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인 어떤 의전보다는 그 실제적인 회담에 상당히 그 충실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동시에 아버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젊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교수님 혹시 아침에 두 정상이 포옹하는 모습 보셨나요? 봤습니다. 예. 어떤 느낌 드셨어요? 글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정상회담 전에 우리가 1차, 2차, 3차지만 그 전에 느꼈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상당히 새롭게 인식되는 그러한 어떤 계기,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역시 그래도 의제겠죠. 지난 이제 1, 2차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만남 자체에 이제 무게를 뒀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의제의 성과에 이제 무게를 둘 걸로 전망이 되는데 주요 의제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세 가지 의제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남북 관계의 개선, 두 번째가 이제 비핵화의 진전, 세 번째가 그 군사적 긴장 관계 완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남북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관계 완화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몇 가지 그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네. 예를 든다면 이제 두 번에 걸친 이산가도 상봉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비무장지대에서 GP를 철수하는 데 합의를 보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군 내부 일부의 그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방계획 2.0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계획 2.0에 따르게 되면은 병력 수를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이고, 동시에 전방에 11개 사단이 있는데 11개 사단 중에서 3개 사단을 이렇게 2개 사단을 줄여가지고 9개 사단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군 복무 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을 줄이는 등 이런 상당히 가시적인 그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거기서 우리가 한반도 비무장화를 이렇게 선언했지만은 그 선언하면서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북미 회담에서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게 나와서 그 이후로 상당히 그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방북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유엔총회에 가서 27일 날 연설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25일 날 연설을 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적에 아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어떤 그 비핵화 과정의 구체적인 결과가 있으면은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2차 북미 회담을 이렇게 좀 성사하도록 어떤 그 조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북한의 그 비핵화를 어떻게 실제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조율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그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 대통령이 지금 방북에 앞서서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 재개를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거론을 했거든요. 직접 이제 참모들에게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이 중재안을 제대로 설득을 시킬 수 있을지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히 비핵화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몇 가지 우크라이나 사례 아니면 리비아 사례, 남아프리카 사례를 들지만은 어떠한 사례도 북한의 사례와 딱 들어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정부 쪽으로 봐서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검증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그 비핵화 일정을 밝히게 되면은 미국 측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6.25 그 전쟁에서 휴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 51년도 7월 달에 그 휴전 협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2년을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53년도 7월 27일 날에 그 휴전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선 휴전을 하고 후에 협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무슨 협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휴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유사한 형태가 지금 정전협정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미국으로 봐서는 우선 그 비핵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이고 북한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먼저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후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각자마다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종전선언이고 어떤 것이 비핵화라고 하는 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비핵화의 규정과 종전선언의 규정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를 그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과정도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아마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그 협상이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옛날의 휴전협정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것이 긴장되고 아마 서로 간의 그 눈치를 보면서 치열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예. 교수님 하나만 또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스캔들에도 뭐 그렇습니다. 걸려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뭔가 실질적인 뭔가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11월 6일 날 그 중간 선거가 있고요. 네.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원의 어떤 의석수가 바뀌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적으로 탄핵 과정 속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의 그 전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꼽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어떤 그 비핵화의 문제라 이렇게 급격하게 미국이 바라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트럼프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좋은 호재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 이제 주요 의제에서는 빠졌지만 이번 이제 회담에서는 남북 경협 논의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이제 대기업 집단의 총수들이 이제 대거 방북기에 같이 수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뭐 기대할 수 있을지 뭐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젯밤 11시에 그 한국 시간이죠. 대북 제재에 그 구멍이 뚫렸다고 하면서 미국이 안보리를 긴급하게 소집을 했죠. 그래서 그 안보리에서 상당히 이제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상당히 위반을 했다는 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은 남북 간의 경협은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방북한 정부도 그리고 같이 수행한 어떤 그 경제 협력단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마 그 가지는 않았으리라 봐요. 다만 4대 그룹 총수를 그 대동함으로써 북한에게 경제 협력에 대한 그 의지를 보이고 어떤 기대를 갖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2017년도에 북한의 그 GDP가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36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번에 동행한 4개 그룹의 매출을 보게 되면 700조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기업만 제대로 북한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북한은 그 급격히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일부에서는 그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20%까지 껑충 뛸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유엔 대북 제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도 당장 뭐 어떤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미래 잠재성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수행 명단 중에서 이제 단연 눈길을 끄는 인사라고 하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에요. 이제 삼성과의 첫 방북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어떤 대북 경제 구상을 그릴지 뭐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마 북한에서 아마 4대 재벌 총수들의 오너들을 이렇게 끼워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저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면서 어떤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했던 것처럼 고향에 투자한다는 게 대단히 어떤 투자 플랜을 갖고 가지는 않았을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마 베트남의 케이스를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 베트남의 금년도 2018년도 상반기 매출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죠.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상반기 매출을 보게 되면은 3조 4,500억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매출액이 삼성전자의 1년간의 어떤 그 매출액이 베트남 전체 GDP의 31.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네. 이러한 그 투자 규모를 가지고서 베트남에 하지 않고 동남아에 하지 않고 만약에 북한에 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아마 삼성이나 아니면 SK나 이런 데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북한에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아마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만약에 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 북한에 미칠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 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사업이 우선 논의가 될까요? 아마 대북 제재가 풀린다 하더라도 아마 그 초기 단계 속에서는 또 정치적인 상황 변동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그 대규모적인 투자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그 대기업 중에서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이제 같이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이미 현대그룹에서 확보한 어떤 대북 사업 이것을 아마 재개하는 식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성공단의 어떤 재개,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확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제특구를 다시 신설을 할 때 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첨단 산업보다는 전통적인 우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등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같이 네, 이제 동행을 같이 했죠. 아마 그 동행하시죠. 아마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그 철도 연결 사업 이것은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선 정권에서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한 프로젝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결국 가서는 전국에 가서 그 대륙 철도와 이제 연결을 해서 중국, 러시아는 물론 런던, 파리까지도 우리가 유럽까지도 이제 철도로 간다는 이야기죠. 네. 일단 그 남북 철도가 우선 연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후화된 그 북한 철도가 이제 시속 한 30에서 40km밖에 가지 못한다 그래. 너무 노후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 노후한 철도를 갖다가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제가 잘 보고서를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하는 그 통일을 대비한 책자를 발간을 했거든요. 네. 그 책자를 보면 재밌는 그 데이터가 하나 나와 있어요. 북한을 현재 남한의 수준의 도로율로 끌어올리는데 총 투자 비용이 한 1,00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1,000조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근데 현재 우리 쪽에서 남쪽에서 연간 그 도로망을 확산하고 이렇게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쓰고 있냐면 9조 원을 쓰고 있으니까 이 건설업체로 봐서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단한 사업인데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역시 그 남북 관계가 이게 좀 비핵화 문제가 풀리고 네. 대북 제재가 풀리고 네. 더 나아가서 통일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 공동체 수준까지 가야 가능한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정말 남북 경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길고 좀 정말 험난한 과정이 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예. 드는데 전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북미 간의 비핵화 대치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숙제가 되겠죠. 네,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마 네. 비핵화 문제와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은 경협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또 우리가 그 경협이 풀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우리의 안보 정책하고 이러한 그 경제 협력 정책이 서로 충돌한다고 한다면은 그 경협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단 말이죠.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비핵 개방 3천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비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3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협력과 통일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안보 정책을 우선 입장으로 봐서는 비핵을 포기하고 경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안보 정책과 통일 정책이 충돌이 되면 안보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그 비핵화라고 하는 안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 경협을 이해하는 것은 결과서는 탁상 공론에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네. 뭐 정치권에서도 특히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제재 국면인데 기업 총수 등이 동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뭐 이런 비판을 쏟아냈었는데 역시 네. 재계 역시 상당한 이런 압박, 뭐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이제 김대중 정권, 그다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정상회담 때도 아마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같이 수행한 경험이 있다 해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죠. 그 당시에는 대북제재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엄중하게 그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그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칫 이번에 방북한 그 총수들의 관련 기업들이 제재를 받지 않는가 하는 그 우려 때문에 그런 말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방북한 그 기업들이 어떤 북한과의 구체적인 어떤 그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방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북한이 비핵화되고 대북 제재가 풀린다는 전제하에서 과연 어떠한 사업이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탐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그 유엔 제재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중론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논의 그리고 남북 경협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상호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리로 공공기관에 취업했거나 승진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기재부 장관 등이 비리로 채용된 합격자나 승진자에 대한 취소 요청을 공공기관장에게 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또 채용 비리 등 위법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계 해치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했습니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2억 달러, 2,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중재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중재 신청서는 ISD 절차에서 본격적인 소송 단계로 풀이됩니다. 삼성 합병에 대해 외국계 투자자가 ISD를 제기한 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 영업점들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세부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알려달라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실수요 측면의 대출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 많다 보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예외 규정의 범위가 불명확한 대출에 대해 현재 일단 상품 취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결국 은행연합회가 어제 실무 지침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부랴부랴 배포했고 세부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출 같은 경우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대출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을 내주도록 했고요. 고가주택이 아니면 임대를 줬던 주택에 전입하거나 세입자와 계약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추려 언론에 배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 기자, 까다로워진 전세대출 요건을 놓고서도 은행에 민원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규정 때문인데요. 고소득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는 소득 기준이었는데 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습니다. 연소득 1억 원이 넘어도 가처분 소득이 적고 전세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인데요. 당국은 당장 실수요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 시기는 10월 중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뒤늦게나마 받아들여 민간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 보증의 경우 소득 기준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공적 전세 보증의 경우 소득 기준은 계속 유지됩니다. 또 한편 대출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은 가능하고요. 1주택자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제외한 다른 주택은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정하면 한 번에 안에 만기 연장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주택자의 주택 청약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추첨제 물량에 한해서는 청약이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는데 추가 논란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 살 수 있는 1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인데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9.13 대책 발표 후 1주택자들에겐 아파트 청약 기회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자 1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여론에 밀린 국토부가 1주택자도 추첨제 물량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방침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방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주택자의 청약 기회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주택자가 신규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는 있지만 대출받아 분양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주택자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2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잔금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없다면 청약을 바꾼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딱 맞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기존 주택 처분할 시간을 2년간 줬는데 이 부분과 견줘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정부의 입장 정리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것처럼 되는 분위기 속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서로 갈등만 지금 고조시킨 상황이다 보니 추석 이후 공급되는 신규 분양단지에선 규제 적용 전 일단 청약부터 하고 보자는 묻지마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최서우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2천억 달러 중국 제품 추가 관세 부과 소식에 우리 증시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0.06% 상승해서 2,300선이고 코스닥은 0.49% 상승해서 83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지금 2,300선에 머물러 있는 코스피. 현재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에 기관이 홀로 1,000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부분 종목을 보시면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미국 바이오시밀러 기대감을 상승했지만 현재는 지금 1.16%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 외에 오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남북 경협주가 상승세입니다. 북한 출신의 창업주를 둔 샘표가 상승했고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하나인 자회전자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현재 보시면 2.6%, 0.82% 상승해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지금 소폭 상승해서 거래 중인데요. 현재 개인이 홀로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테 엠텍이 그룹 회장 방북 소식에 강세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었지만 조회 공시 요구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처셀 7.89%, 8.2% 하락해서 1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오후 3시 30분에 첫 회담을 갖습니다. 저희 SBS CNBC에서는 오후에도 계속해서 특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